네, 쉬는 시간에 의견은 전달을 받긴 받았는데 지금 뭐 55분까지 수업하면 30분 정도밖에 진행 못하는데 감정평가로는 뭐 가치 가격,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차이 뭐 이런 것밖에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의 진도대로 그냥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렴형이 됐어야 되는데 숱한 수 또 숱한발 그러면 안 되고. 자, 이제 1번 부동산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뭐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냐면 잠깐만 여기를 보세요. 토지를 삽니다. 그럼 토지를 그냥 가만히 놓고 보면 얘는 아무런 이용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손실이 발생하나요? 세금 등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관리 부담 등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손해를 면할 수 있는 전까지는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뭘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얘를 뭐라고 했죠?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집약도가 높게 이용되는 게 있었고 낮게 이용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집약도가 높게 이용되는 걸 무슨 이용이라고 했고? 집약적 토지 이용? 집약적 토지 이용. 얘는 층수가 올라가는 건가요? 그럼 집약도가 낮게 이용되는 게 뭐였죠? 얘가 조방적 토지 이용? 이었어요. 그때 적어도 손실을 면할 수 있는 전까지는 투입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게 손익분기점이었죠. 그 다음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에서 멈춰 서야 된다. 더 투입하면 이윤이 점점 줄기 시작하니까 이윤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이윤 극대화 점에서 멈춰 서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토지를 산 토지 소유주는 토지용에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사이에서 이용할 때 아무 용도로나 이용하겠어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겠어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겠죠? 이게 최유효용. 근데 이 최유효용은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하는데 이때 최고 유효한 이용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전문가에 의한 이용이었나요? 보통 사람? 얘 보통 사람이었죠? 통상적으로 보아 객관적인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 네, 그게 바로 뭐예요?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에 의한 합법적 합리적인 이용이며 법률적 측면에서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되고 그 다음 경제적 측면에서 최고의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이어야 되고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인 채택 가능성이 있는 이용이어야 최유용이었죠. 맞아요. 얘를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때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 사람의 최선을 다한 이용이지만 뭐는 아니다? 최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최유용은 무엇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포인트다. 전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기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수익과 비용이 같은 점이었는데 얘가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인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인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울 때 우리는 뭘 외우자고 그랬죠, 여러분? MM으로. 조총은 이빨에 물고 쏜다, 손에 들고 쏜다? 손에 들고 쏜다. 이렇게 기억했었죠? 그래서 조총, 손을 기억했었어요. 그래서 조방의 한계점 무엇과 무엇이 같아지는 점?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으로 이게 바로 뭐더라? 손익분기점.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럼 집약의 한계점은 무엇과 무엇이 같아지는 점이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으로 그 점에서 뭐다? 이윤 극대화가 성립되더라. 이윤 극대화점. 비교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조방적과 집약적을 가지고 함정파는 부분들의 내용을 그냥 다뤄볼게요. 도심은 층수가 높아요, 낮아요? 건물의 층수가 높죠? 집약적 이용이 돼요? 조방적 이용이 돼요?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교통이 발달되면 외곽의 토지 이용이 집약화돼요? 조방화돼요? 교통이 발달되면 외곽도 땅값이 올라가죠. 땅값이 올라가면 뽕을 뽑기 위해 위로 올려요? 내려요? 올리죠. 그러니까 지가가 올라갈수록 집약도도 높게 이용되는 거죠. 그럼 도심은 지가가 높죠. 집약도 높죠. 외곽은 지가가 낮죠. 그러니까 집약도가 낮죠. 그래서 우리 도심은 다 높다, 외곽은 다 낮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딱 하나 예외가 있었죠. 뭐의 투입 비율만? 토지의 투입 비율, 토지의 대체성만. 도심은 작고 낮고 외곽이 높았죠. 땅값이 싸니까.
그 내용을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 다음 주거분리와 직주분리. 주거분리는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는 것? 고소층의 주거지역과 저소층의 주거지역이 부의 외부효과의 차단과정, 정후외부효과의 추구과정에서 나타난 거였죠. 경계지역에선 가치가 비슷해진다. 그래서 고자 할아버지 이렇게 적어놓고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할인 할증, 할인 거래, 부의 외부효과, 정후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옆에 있는 A. 저가주택은 할증 거래되고 정후외부효과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무슨 분리? 주거분리, 주거분리. 침입과 계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 이 경계지역의 고가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되는데 수선을 제때 하지 못해서 노후화가 진행되면 저가주택으로 바뀌고 그게 침입 하향여과의 시작. 다 바뀌면 아예 성격이 바뀐 지역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 그게 계승, 뒤집은 승계. 걔가 천이었나요? 맞죠?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직주분리는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는 것?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것. 그럼 도심의 직장, 외곽에 주택을 둘 수 있는 건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그런가요? 교통이 발달돼서? 교통 발달에 따라 외곽에 환경이 높아서, 환경성이 높아서 아니면 나빠서? 높아서 주택을 외곽으로 빠져나간 거죠. 도심의 환경이 악화되니까. 그 다음 도심의 집값이 높으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간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정부의 배려에 의해서 외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죠. 외곽이 신도시 등을 개발해버리잖아요.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게 무슨 분리? 직주분리였죠. 근데 직주분리가 과도화되면 다시 직주 접근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외곽의 지가의 상승이죠. 그럼 외곽에 빠져나와 사는 가장 큰 이익이 사라져버리니까 나 다시 돌아가 살래? 외곽에 빠져나와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통체증이 발생하니까 2시간, 4시간씩 걸리죠. 나 다시 돌아가 살래. 교통체증. 그 다음 도심의 청계천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기울이니까 도심의 주택이 들어온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도심의 집가는 아직까지도 높다 낮다. 높으니까 층수가 높이 올라간다. 그럼 도심 주택의 고층화는 직주 접근의 원인이다, 결과물이다. 결과물인 거죠. 원인이 아니었죠.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1번. 최유효이용이란 객관적으로와 양식과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 줄거보실래요? 객관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갖춘 사람까지. 얘를 4글자로 고치면 뭐예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부동산학 총론에서 1차 수준의 활동, 2차 수준의 활동, 3차 수준의 활동 구분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그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1차, 2차, 3차로 구분했습니다. 고개 드시고 일반인이 하면 1차 부동산 활동을 일상의 업무로 삼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면 몇 차? 2차.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활동을 하면 3차였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하면 몇 차? 3차.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 활동하면 2차. 그렇죠. 일반인이 중개활동하면 일단 맞아야죠. 1차죠, 1차. 감정평가 활동하면 일반인이 하면 무조건 1차.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하면 2차 이상이죠. 중개활동하면 3차인 거고. 그때 그 전문성 구분 기준. 첫 번째, 지식 정도 차이 구분 기준이 되겠죠. 주의 의무 차이 구분 기준 되죠. 근데 최유효용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들어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최유효용은 무엇과 관련이 없다? 전문성과 관련 없는 보통 사람이 하는 이용이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한다. 5조. 2번. 직주분리란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현상, 직주분리의 결과 토지 이용이 보다 집약화되어 건물의 고층화 현상을 초래한다. 여러분, 직주분리의 결과가 나타나면 건물이 고층화되나요? 주택의 고층화는 직주 접근의 결과물이죠. 네, 이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개인들에 의해 무질서하고 비계획적인 개발, 무질서 동그라미, 비계획적 동그라미.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것. 도시의 팽창이긴 한데 얘가 무계획적, 무질서하게 팽창되는 게 도시 스프롤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좋은 것, 나쁜 것? 나쁜 것. 그럼 얘는 무계획적이니까 스프롤이 이루어진 지역의 집가는 표준치 이상이 된다, 이하가 된다?
이하가 된다. 그럼 정부는 얘를 막기 위해 시가 조정구역, 개발 제한구역 등으로 묶어버릴 수 있다. 그 내용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 다음 4번.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건 2번이었고 4번. 도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심지가의 상대적 하락. 여러분 줄 거보세요. 도심지가의 상대적 하락을 줄 거보시고 얘는 외곽지가의 상승인가요? 외곽의 지가가 상승하니까 도심과의 격차가 줄은 걸 도심지가의 상대적 하락인 거죠, 지금. 외곽의 지가 상승, 교통체증의 발생 등은 나 다시 돌아가 살래? 직주 접근의 원인이네요. 원인. 그 다음 5번. 합리적인 이용, 합법적인 이용. 얘는 법률이죠, 여러분. 줄 거놓으시고 법. 물리적 채택 가능성 줄 거놓으시고 얘는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성이죠. 최대 수익 실현 가능성 줄 거두시고 얘는 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유용의 판단 기준도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최유용의 판단 기준이 된다. 5. 2번. 토지 이용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다 내용들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4번 볼게요. 도심이 재개발되면 외곽으로 이동한 중, 고 소득층의 도심으로의 유입이 유발되어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도심이 다시 젊어지게 되죠. 도시 회춘화. 하춘하다, 회춘하다? 회춘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5번. 그럼 도시 회춘화는 상향 여가예요? 하향 여가예요? 질적수는 올라가는 거죠. 상향 여가. 그 다음 5번. 직주분리의 결과 도심 고동이 커지며 여러분 도심 고동은 심장이 고동치는 게 쿵쾅쿵쾅인가요? 그러면 낮에는 학교 직장이 있는 도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쿵. 밤에는 주택이 있는 외곽으로 쾅. 쿵쾅 쿵쾅. 직주분리가 과도해질수록 도심이 고동치는 현상이 커진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 그 다음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도심한 복판은 밤만 되면 텅 빈다. 외곽이 차잖아요. 그럼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 베드타운, 침상 도시화된다. 그 모양이 도넛 닮았다. 도넛 현상. 그 얘기였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3번. 3번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직주분리란 직장과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위치되는 현상이며 이는 도심 내의 집가고 맞아요? 네. 지금 잠깐만. 직주분리는 분리되는 현상이며 도심 내의 집가고 현상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도심의 주거환경이 악화돼서 외곽으로 빠져나가요?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나요? 아니죠. 교통이 발달해서 출퇴근 가능하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갔는데 그 결과로 직주분리 결과로 교통체증이 이제 심화돼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가 틀린 거예요, 지금. 교통체증의 발생이. 그 다음 3번. 도시 스프럴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도시 성장 무질서 불규칙. 5. 이거 시험 문제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X인 정답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질서 불규칙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도시 스프롤은 좋은 것, 나쁜 것? 나쁜 것. 2번.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틀렸죠? 주거지역의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죠. 근데 도심 한 복판에서도 발생할 수 있나요? 입체 스프롤. 그래서 지가가 높으니까 지나치게 위로 올리는 입체 스프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개념은. 그 다음 3번.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도시 교외로 확산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도 한다. 그럼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고 개구리가 띵뛰게 하는 것처럼 도시가 팽창? 그럼 개구리가 띵뛰게 하는 게 땅을 박차고 나는 거다? 날 비자에 땅 지자. 비지적 현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4번.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최유용에서 괴리 될 수 있다. 그래서 표준치 이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5번. 간선도로를 따라서 확산이 전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이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자, 질문. 간선도로망을 따라서 자동차 문화의 발달에 따라 도시가 리본 모양으로 발생한다. 누구의? 리본 모양. 배리의 리본 모양. 유상도시 이론이었죠. 복습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 다음 4번.
토지 이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지가 구배 현상이 있어요. 지가 구배 현상. 지가 구배 현상은 지가가 굽이굽이 치는 거래요. 도심은 제일 높고 외곽으로 할수록 낮아지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지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5. 2번. 동일업종의 경우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경희대학교가 있는데 그 정문에 햄버거 가게가 있고 300m 떨어진 곳에 또 햄버거 가게가 있으면 두 햄버거 가게 동일업종이죠. 쌍둥이 종업원을 쓰죠. 알바생을. 그리고 매장 면적 똑같고 맛 똑같고 트는 음악도 똑같아도 매출액은 다를 수 있다. 입지 조건이 주는 잉여를 뭐라고 하더라? 입지 잉여였죠. 그래서 동일업종의 경우에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보다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바 이를 입지 잉여라고 한다. 얘 서로 다른 산업 간에 따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입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3번. 도심 공동화 현상이란 직주 분리로 인해 도심의 상주 인구 감소, 주간과 야간 인구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 맞나요? 네. 4번. 장기적인 토지 개발 계획의 수립 및 개발 제한 구역의 설정. 스포에 대한 대책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 5번. 이제 잘 보세요. 침입적 토지 이용에 있어서 높은 지가 수준, 강한 흡입력 등은 침입을 유발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절 보실래요? 도심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외곽에 변두리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겠죠. 외곽은 고소득층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개발될 거래요. 그럼 강한 흡입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지금 지가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외곽이? 낮죠. 낮은 지가 수준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높은 지가 수준 이 두 가지가 유인이다 이랬죠. 유도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X네요. 왜 틀렸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토지 이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입지잉여란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이며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위치를 한계 입지라고 한다. 네. 그래서 그 곳까지는 입지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입지잉여가 마이너스로 발생해서 입지 조건이 불리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니까 적어도 입지잉여가 0이 되는 곳까지는 입지해야 된다. 그게 입지의 한계 입지였어요. 한계 입지. 2번.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 동일한 경우에 모든 입지 주체에게 동일한 입지잉여가 발생하게 된다. X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경희대학교 정문에 나왔을 때 햄버거 가게로 이용하지 않고 걔가 설렁탕 가게라면 설렁탕 가게로 이용이 된다면 입지잉여는 줄죠. 설렁탕은 어차피 잘 안 먹으니까. 그래서 모든 입지 주체에게 동일한 입지잉여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5예요, X예요?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하다, 간단하다, 명료하다, 명백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X죠. 그 다음 3번. 조방한계란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집약도이다. 이게 손익분기점이죠, 여러분? 조방의 한계점. 4번. 집약한계란 토지 이용 집약도의 상한선으로, 이거 하한선으로 고쳐놓으면 잡아내셔야 됩니다. 상한선이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점이죠. 뭘 기억해 놓으면 이 조합을 기억할 수 있다?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그럼 얘는 집이니까 총이 아니라 한계가 나올 거고 손이 아니라 2가 나오겠죠. 이윤 극대화점. 이렇게 짝꿍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5번. 도심에 인접할수록 토지 이용의 집약도 커지나요? 집가 높으니까 층수 올라가죠. 도심은 외곽에 나아갈수록 토지 이용의 집약도 낮아지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6번.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 투입량의 비율이며 토지의 투입량이 많을수록 집약도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보세요. 토지의 투입량이 많을수록 집약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될수록?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될수록. 그럼 자본과 노동이 똑같이 투입되는데 토지 이용량이 많아져요. 그럼 집약도는 낮아지는 거죠. 2번. 직장과 주거지역이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것 주거분리예요? 직주분리? 직주분리죠. 3번. 조방의 한계는 하한선은 맞아요? 이윤 극대화점이에요? 손이에요? 손익분기점이죠? 따라해보세요.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예, 조총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조총손. 4번. 집약한계는
집약도의 상한선으로 여기까지 맞네요. 집총이 아니죠. 총은 조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죠. 4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생산 요소의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여러분 파레토 지대 기억나세요? 타전? 네. 그래서 요소 소득은 총 수입은 생산 요소가 투입됨에 따라 다른 생산 요소보다 상대적 희소성을 떼서 더 초과윤을 발생시켜 주니까 더 얹어주는 부분을 경제적 지대라고 하고 파레토 지대. 플러스 다른 생산 부분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수입이 전용 수입이었죠. 최소한도로 전용 수입 이상은 줘야지만 옮기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잠깐만 이쪽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비탄력적이면 요소 공급의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면 대체할 것이 많은 거다 적은 거다? 대체할 것이 적어질수록 그럼 상대적 희소성이 큰 거죠? 그러면 초과이윤 발생시켜주죠? 그럼 경제적 지대는 커지죠? 맞아요? 그럼 전용 수입은 줄겠네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정 어려우면 경 동그라미 치고 비 동그라미 치세요. 경비로 기억하세요. 경비. 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경비가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정이 깔리면. 그럼 전용 수입은 작아지는 거죠. 전용 수입에 동그라미 치시고 얘 용용 죽겠지? 얘가 기회비용이었죠? 기회비용이 경제적 지대다 그러면 X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맞는 건 5번이죠. 주의하실 것. 이거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공급의 탄력성이에요? 생산 요소가 공급됨에 따라 받는 대가를 보는 거죠, 지금. 수요됨에 따라 받는 대가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공급 곡선의 탄력성을 따진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토지 이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2번. 확대적 침입이란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집약적 이용은 확대되는 거예요? 층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층수 올라가죠? 1층짜리 건물을 사서 헐고 5층짜리를 지으면 확대됐죠? 그럼 집약적 이용을 한 거예요? 조방적 이용을 한 거예요? 집약적 이용이 된 거죠. 그럼 지가는 일반적으로 올라가요? 떨어져요?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침입하는 목적은 지가 상승을 통한 이익의 추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침입은 확대적 침입을 한다, 축소적 침입이다. 확대적 침입인 거죠. 축소적 침입은 5층짜리 건물 사서 헐고 1층짜리를 지었다 하면 축소됐죠. 그럼 지가순위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적 침입이란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 이용을 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표현이 나오네요. 그 다음 3번. 직주분리의 결과 도심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초래되며 여러분 도심 건물의 고층화 현상은 직주 접근의 결과물이었죠. 직주 접근의 결과물이죠. 왜 틀렸는지 이해되셨어요? 네.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한다. X네요. 지금. 그 다음 4번. 직주 접근이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지는 것, 얘를 돌아간다 그래서 회귀현상이라고도 하더라. 그 다음 5번. 계승이란 침입의 결과. 계승 동그라미, 침입의 결과 동그라미. 그러면 침입은 반드시 계승으로 연결되나요? 침입으로만 끝날 수도 있나요? 침입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래의 이용이 새로운 차원의 인구 집단 또는 토지 이용으로 교체되는 결과를 말한다. 맞네요. 그 다음 8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여러분 칠판 이쪽 보실까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 위에 자본이 투입되는 비율이 이게 자본의 대체성이었죠. 그때 그 자본 속에는 이미 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노동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는 자본의 투입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집약도가 높은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 투입 비율은 토지와 자본의 투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많이 투입한다, 비싼 걸? 싼 것,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그럼 도심은 뭐가 비싸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거고. 그래서 자본의 투입 비율이 큰 거고.
외곽은 토지가 싸니까 토지의 투입 비율이 큰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대체성은 낮은 거지. 됐나요? 네. 그 다음 3차 산업은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요, 낮아요? 3차 산업은 도심에 있어요, 외곽에 있어요? 도심에 있죠. 그럼 1차 산업은 외곽에 있다고 그랬죠. 목축업, 농업 등은. 그러면 도심은 다 높다에 3이 1보다 높았죠? 그러니까 산업의 종류별로도 자본의 대체성은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그래서 1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더라.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동그라미 치세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많이 투입한다? 네, 그네요. 그 다음 2번.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는 그럼 결국은 토지 많이 투입하면 자본 조금, 자본 많이 투입하면 토지 조금. 이게 반비례? 반비례 관계는 우상향, 우하향? 그걸 한참 생각하면 안 되죠. 수요의 법칙. 우하향이었잖아요, 반비례면. 그래서 우하향하는 지수곡선. 지수곡선은 기억할 필요 없고 우하향의 동그라미. 그 다음 3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그럼 얘는 자본의 투입 비율인 거죠. 자본의 투입 비율은 도심은 높죠? 외곽은 낮죠? 네. 4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거죠. 낮다가 아니라 투입 비율 이꼬르 대체 비율인 거죠, 지금. 대체성. 그 다음 5번. 도심 지역 근처의 상업지역 외곽 지역으로는 주거지역, 공업지역의 순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생산 요소의 투입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지역에 자본이 제일 많이 투입되죠. 그 다음 주택, 공장, 이 순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9번. 한계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게 택지 이용의 체험방권 한계지죠. 한계지까지는 택지다, 농지다? 택지. 그래서 도심의 택지 가격과 연결해서 움직인다? 도심의 택지 가격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네요. 그럼 한계지는 한쪽 방향만 있어요? 사방팔방 다 있어요? 한쪽 방향만? 아니, 여기가 중심이면 여기서 여기를 중심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을 보면 한쪽 방향으로만 건물이 지어져 있고 다른 데는 다 농지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이렇게 사방팔방 퍼져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한계지 상호 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니까 가격 순대가 비슷하겠죠. 그럼 한계지 밖은 택지가 아니라 농지 또는 임지죠. 토지의 이용상의 용도가 차이가 발생하니까 지가의 격차가 크다. 그래서 지가가 연속해서 떨어져 내려간다, 뚝 끊어진다. 뚝 끊어진다. 격차가 크니까. 단절 지가 현상. 교통 발달에 따라 한계지 밖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는 중에 토지가 나타날 수 있나요? 그럼 걔는 택지 후보지인가요? 택지 이행지인가요? 또 한참 고민하면 안 돼요. 대분류, 택지, 농지, 임지 뒤에는 후보지밖에 못 붙지 이행지는 못 붙어요. 크게 바뀌고 있는 중에 토지는 후보지였잖아요. 맞죠? 그 다음 자가의 한계지와 차가의 한계지 중에 뭐가 더 멀어요? 기억나시는 분? 제가 자가용을 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건물의 한계지 중에 뭐가 더 멀어요? 주가 멀죠. 제가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술 마시고 그 주자는 아닌데 내릴 곳에서 못 내리면 종점까지 가서 멀리 간다? 네. 자, 1번. 한계지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 이용의 최온방권의 토지를 말한다. 이거 택지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토지 이용의 최온방권의 토지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토지 이용의 최온방권의 토지가 되면 농지도 토지 이용이잖아요. 임지도 토지 이용이잖아요. 이게 택지 이용의 최온방권이죠. 2번. 한계지는 농경지 등의 용도 전환으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계지의 집가 현상은 농경지의 집가 수준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왜? 택지니까. 격차가 크다는 얘기죠. 3번. 한계지의 집가 수준과 이웃한 한계지 등의 집가 수준은 상호 대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단절 집가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 한계지 옆 한계지. 대체 관계 성립되죠?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X잖아요, 지금. 그 다음 단절 집가 현상은 한계지와 한계지 단절 집가가 아니라
한계지와 한계지 밖의 농지 임지와의 격차인 거죠. 뭐가 틀린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한계지는 농경지가 택지화된 곳은 초기의 집가 상승이 빠른 모습을 보인다. 높아지겠죠? 네. 그 다음 5번. 한계지는 대중교통수단 및 기타 요인 등으로 연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얘 가변적입니다. 질문.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불변이에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죠. 유사지역의 범위도 가변적이죠. 동일 수권의 범위도 가변적이에요. 상대적 위치도 변하나요? 변하죠. 우리 개론에서 부동산학개론에서 고정불변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도 위도상의 물리적인 위치. 자연적 위치만 고정불변이고 나머지는 끊임없이 변하죠. 끊임없이. 지금 그 얘기. 그 다음 부동산 관리론부터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용 부분을 풀어봐서 알겠지만 내용이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예. 제가 감정평가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놓을 테니까 꼭 반드시 들으세요. 문제풀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동형 모의고사 먼저 풀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꼭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험에 나올 것들만 낼 건가요? 아니면 막 엄한 문제들을 낼까요? 제가? 엄한 문제를? 시험에 나올 것들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출제를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풀기 위해서 계산 문제를 8문제에서 10문제 사이로 집어넣을 거예요. 모의고사에. 그래서 시간 안에 40분 안에 푸는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다닐 거예요. 시험 감독을 한다고요. 그래야 긴장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고 웬만하면 옆에 사람하고 바꿔놓고 답을 체크하고 싶지만 우리 답안지를 체크하는 기술이 있죠. 그래서 OMR 카드 작성까지 하는 거예요. 내면 바로 채점이 다 되죠. 채점이 돼요. 네, 채점이.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할 때 그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까지 다 보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올려드리면 나머지 꼭 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